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인 인도-파키스탄 국경에서 단 하나의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무기는 바로 한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공부 중인 인도 대학원생이었죠. 전투기 격추, 미사일 공습, 민간인 사망. 혼란의 중심에서 그녀는 아버지와의 전화 한 통으로 충격적인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서울대학교로 유학 온 대학원생 아야르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평소처럼 국제관계학 세미나를 마치고 대학 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1층 라운지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대형 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CNN 인터내셔널이 나오고 있었죠.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앵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브레이킹 뉴스라는 붉은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앵커가 긴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했다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그곳에 계시니까요. 인도 육군 대령으로 복무 중이신 아버지는 지난해부터 라자스탄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계셨죠. 화면에는 연기가 솟아오르는 카슈미르 지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현장 상황을 전했죠. 인도군이 파키스탄 영토 내 9개 지역을 공습했다고 했습니다. 신두루 작전이라고 부른다더군요. 파키스탄은 즉각 보복에 나섰고요. 한국 채널로 돌려봤습니다. YTN이었죠. 더 자세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민간인 사망자가 26명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전쟁은 왜 항상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킬까요? 인도 정부는 반박했습니다. 테러리스트 시설만을 정밀 타격했다고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전쟁터에서 그런 구분이 가능할까요? 총알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J-10C 전투기로 인도의 라파를 격추시켰다고 발표했죠. 최소 한 대, 최대 3대까지 격추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라팔은 프랑스제 최신의 전투기인데 말이죠. 인도가 큰돈을 들여 도입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지상에서도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제 SH-15 자주포를 동원했고 인도는 K9 바즈라로 맞섰다고 하더군요. 바즈라라고요? 산스크리트어로 천둥, 금강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K9이라니 한국산이었던 거죠. 한국 앵커가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가 국경지역 전투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요. 파키스탄의 SH-15 36문에 맞서 인도의 K9 10문이 우위를 점했다는 거였습니다. 3.6대 1의 열세를 극복했다니 믿기 어려웠죠. 특파원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K9의 생존성이 탁월하다고요. 사격 후 30초 만에 위치를 바꿀 수 있어서 적의 반격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명중률도 92%에 달한다고요. 이건 거의 백발백중 수준 아닌가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야 했죠. 하지만 통화 연결음만 들릴 뿐 받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전투 중에 개인 통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K9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유학하고 있는 이 나라, 한국에서 만든 무기가 지금 인도 전선에서 우리 군인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니요. BTS와 김치, 삼성 휴대폰의 나라가 이런 첨단 무기도 만든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뉴스 화면에 K9 자주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포신을 단 녹색 철갑 차량이었죠.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기자는 K9이 독일의 PGH-2000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은 절반 수준이고요. 도서관을 나와 기숙사로 향하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평화로운 하늘 아래를 걷고 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인도 국경지대에 가 있었죠. 아버지는 지금 무사하실까요? K9이 정말 우리 병사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으로 뉴스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죠.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영상통화를 하자는 메시지였죠. 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였죠. 뒤편으로는 텐트와 군용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인도 육군의 자랑스러운 포병 장교십니다. 피곤해 보이셨지만 다치신 곳은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 부대는 모두 무사하다고 하셨죠. 오히려 이번 교전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시더군요. 그 비결이 바로 K9 바즈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K9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뉴스에서는 한국산 무기라고 하던데요.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이 무기는 정말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재배치 시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다고요. 발사 후 단 30초면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적의 대포병 사격을 피하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하셨죠. 파키스탄의 SH-15는 재배치에 2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현대전에서 2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 사이 적의 반격을 받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K9은 30초면 충분하다고요. 이 차이가 생사를 가른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명중률이었습니다. 92%라고 하시더군요. 거의 쏘는 족족 명중한다는 뜻이죠. 아버지는 40년 군 생활 중 이런 정확도는 처음 본다고 하셨습니다. 컴퓨터 자동 조준 시스템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무기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모든 무기는 적을 죽이기 위한 것 아닌가요?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K9 도입 후 우리 포병 부대의 사상자가 90%나 줄었다고요. 빠른 사격과 신속한 이동으로 적의 반격을 받기 전에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병사들의 생존율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이번 교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파키스탄군은 SH-15 36문으로 선제 포격을 가했지만 우리는 K9 신문만으로 그들을 제압했다고요. 단 한 명의 포병도 잃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전쟁을 아는 것 같다고요.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인지 병사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에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요. K9은 단순히 포를 쏘는 기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병사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실수를 방지하는 여러 장치가 있다고요. 자동장전 시스템, 컴퓨터 사격 통제, 에어컨까지 갖췄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게 병사를 위한 설계라고요.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성능이 탁월하다고 하셨습니다. 파키스탄의 SH-15는 몇 시간 쏘면 과열로 멈춘다고요. 하지만 K9은 45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일주일 내내 작전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셨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무기란 적을 많이 죽이는 게 아니라 아군을 많이 살리는 거라고요. K9이 바로 그런 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죠. 한국은 좋은 친구라고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생사를 걸고 싸우는 아버지가 한국 무기에 그토록 감사하고 계시다니요. K9은 단순한 철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수호천사였던 거죠. 통화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죠. TV에서 뉴스를 봤다면서 제 고향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안전하시다고 말했죠. 수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도가 한국 무기를 쓴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요. K9이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다면서 신기해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이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로만 알았거든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K9이 뭐예요? 제가 아는 걸 설명해줬죠. 한국이 만든 자주포이고 아주 성능이 뛰어나다고요. 인도군이 사용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카페테리아는 늘 붐비죠. 저는 김치찌개를 받아들고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같은과 선배인 민석이었습니다.
한국인 남학생이죠. 민석 선배가 손짓을 했습니다. 같이 앉으라고요. 저는 쟁반을 들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민석 선배는 이미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죠. 저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어제 뉴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인도 쪽 상황이 심각한가 봐요. 걱정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K9 자주포에 대해 아시냐고요? 민석이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알죠. 제가 K9 조작병이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되물었죠.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육군 포병부대에서 2년간 복무했다고 했어요. K9을 직접 운용했다고요.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K9이 정말 그렇게 좋은 무기인지, 왜 인도군이 선택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봤죠. 민석이는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K9 조작은 반응 속도가 생명이라고요. 목표 좌표가 입력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포를 조준한다고 했습니다. 조작병은 그저 확인만 하면 된다고요. 실수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설계라고 했습니다. 특히 자동 장전 시스템이 혁신적이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포탄을 사람이 들 필요가 없다고요. 기계가 알아서 장전하니까 병사들의 체력 소모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전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죠. 가장 인상적인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K9을 사는 이유는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고요. 한국 무기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죠. 한국은 병사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전쟁을 겪었으니까요. 6.25 전쟁의 기억이 모든 무기 개발에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죽는 걸 막고 싶은 거라고요. 민석 선배는 계속 말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무기는 순수한 성능을 추구한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사가 덜 다치고 더 많이 살아남을까를 고민한다고요. 그게 K9에 담긴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K9을 운용해본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여름 훈련 때 다른 부대의 구형 자주포는 병사들이 탈진했다고요. 하지만 K9은 에어컨이 있어서 버틸만 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실전에서는 생사를 가른다고 했죠. 저는 새삼 놀랐습니다. 제가 유학 온 이 나라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화려한 한류 뒤에는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것을 지혜로 승화시킨 역사가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9의 내부 구조는 철저히 병사 중심으로 설계됐다고요. 포탑 내부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서 조작병들이 장시간 작전을 해도 피로가 덜하다고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4명의 병사가 움직여야 하는데 동선까지 고려했다고 하더군요. 포탄을 옮기는 경로, 조작 패널의 위치, 의자의 높이까지 모든 게 계산된 거라고 했습니다. 병사들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배려였죠. 재장전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분당 6발에서 8발까지 쏠 수 있다고요. 일반적인 자주포는 4발 정도가 한계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전투에서는 압도적인 화력 우위를 만든다고 설명했죠. 적이 대응하기 전에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석이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K9은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게 아니라고요. 병사의 피로와 스트레스, 심지어 판단 오류까지 고려해서 만든 무기라고 했습니다. 전투가 길어지면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인데 시스템이 그걸 보완해준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 사격 후 포신 각도를 자동으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연속 사격으로 포신이 뜨거워지면 미세하게 휘어진다고 하더군요. 이걸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보정한다고 했습니다. 병사가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전 사례도 들려줬습니다. 터키가 시리아에서 K9을 운용했을 때의 이야기였죠.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자주포들은 사막의 모래바람과 열기에 고장이 잦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K9은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다고요.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라다크나 카슈미르 같은 고산지대는 공기가 희박하고 온도 변화가 극심하죠. 보통 엔진은 출력이 떨어지는데 K9은 그런 환경도 견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시험했기 때문이라고요.
가장 인상적인 건 나토의 평가였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가들이 K9을 보고 한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라고요. 전투 효율성과 병사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설계 사상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648문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도 도입했고요. 이들은 모두 선진국이고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선택했다는 건 K9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거라고 민석이는 자부했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고요. 전쟁은 때로 피할 수 없지만 희생은 줄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6.25 전쟁에서 너무 많은 젊은이를 잃은 한국이 찾은 답이라고 했죠. 그는 또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마음이 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K9에는 한국인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다시는 젊은이들을 전쟁터에서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도도 파키스탄과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이런 철학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외국 무기에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상처를 지혜로 바꿨어요. 민석이와 헤어진 후 저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K2 전차, KF-21 전투기, 천국 미사일 등 첨단 무기들이 즐비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 모든 무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철학이었습니다. 병사의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 사상 말이죠. 전쟁을 겪은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교훈이었죠. 다음 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국제안보학 세미나가 있는 날이죠. 담당 교수님은 린치 교수님이십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 국무부에서도 일하신 분이죠. 늘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날 수업 주제는 바로 인도-파키스탄 분쟁이었습니다. 시의적절했죠. 교수님은 파워포인트를 띄우며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분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학생들은 저마다 의견을 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핵보유국 간의 재래식 전쟁이라고요. 다른 학생은 중국제 무기와 서방제 무기의 대결이라고 했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셨어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산 무기의 활약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됐다고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의 무기들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었다고 평가하셨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셨습니다. K9의 명중률 92%, 재배치 시간 30초, 연속 작전 능력 168시간. 이는 독일의 PGH-2000과 비슷한 수준이면서도 가격은 절반이라고 하셨죠. 가성비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평가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수출 현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차트를 보여주셨죠. 폴란드 648문, 노르웨이 24문, 핀란드 48문, 에스토니아 36문, 호주 검토 중. 모두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선진국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의 선택이 의미 있다고 하셨어요. 이들은 정치적 이유가 아닌 순수한 성능으로 무기를 고른다고요. 러시아산이나 미국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K9이 뛰어나다는 증거라고 하셨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 무기가 주목받는지 물었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실전이 답이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그리고 이번 인도-파키스탄 충돌에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방위 산업의 성장 곡선을 보여주셨습니다. 2020년 30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2022년 170억 달러로 급증했고 2025년 목표는 200억 달러라고요.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성장세였죠.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한국 무기의 강점은 단순히 성능만이 아니라고요. 납기 준수율이 98%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다고 했습니다. 무기는 한 번 사면 30년을 쓰는데 그 기간 동안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을 돕는다고요. 인도의 K9도 100문 중 90문은 현지에서 생산됐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매국의 방위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셨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왜 한국 무기가 그동안 평가절하됐는지 물었어요. 교수님은 인식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기술 후진국으로 보는 편견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죠. 교수님은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작년 미국 육군 관계자가 K9 시연을 보러 한국에 갔다고요. 처음엔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 성능을 보고는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냐고 되물었다더군요. 수업 말미에 교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기술과 가격, 그리고 철학의 균형을 이룬 무기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병사 보호를 우선시하는 설계 철학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하셨죠.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올렉은 자기 나라도 K9 같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라피크는 한국의 기술 이전 정책이 인상적이라고 했죠.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유학하고 있는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제 조국을 지키고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날 밤 늦게 아버지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두 문장이었죠. 무사하다. 이번엔 우리가 지켰다. 그 간단한 메시지를 읽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지켰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965년, 1971년, 1999년 카르길 전쟁, 2019년 발라코트 공습. 인도와 파키스탄은 숱한 충돌을 겪었죠. 매번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전사자 명단을 확인해 봤습니다. 인도군 전사자는 12명, 파키스탄군은 공식 발표가 없었지만 5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민간인 피해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포병 부대의 피해는 인도 쪽이 현저히 적었어요. 이게 K9의 힘이었습니다. 적의 포격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타격으로 적을 먼저 제압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구한 거였죠. 기술이 사람을 살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째. 처음엔 그저 선진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으로 왔죠. 한류 드라마를 보며 동경했던 나라. 하지만 이제는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간직한 나라였습니다. 고통을 기술로, 상처를 철학으로 승화시킨 나라였죠. 그게 K9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K9이 단순한 무기가 아님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아픔과 극복의 상징이었어요. 전쟁을 겪은 세대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었죠. 다시는 젊은이들이 무의미하게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정한 평화의 도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무기로 적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아군을 지켜서 전쟁을 억제하는 거죠. 생존성이 높은 군대는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게 진정한 억지력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걸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가능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하더군요. 국제사회의 중재가 효과를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는 여전히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죠. 완전한 평화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정밀 타격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인도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발전이구나. 무기가 더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해지고 더 선택적이 되는 것. 필요한 목표만 타격하고 무고한 희생을 줄이는 것. 그게 진정한 군사기술의 진보가 아닐까요?
호기심이 커진 저는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는 관련 자료가 많았어요. 국제무기거래 연감, 방위산업 리포트, 각종 전문 저널들. 주말 내내 도서관에 파묻혀 있었죠. 먼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 2024년 예상치 180억 달러. 꾸준한 성장세였습니다. 2025년 목표는 200억 달러라고 적혀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건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었습니다.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전차, 천국 미사일, FA-50 경공격기까지 육해공을 아우르는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완전한 방위산업 국가로 성장한 거였죠. 폴란드와의 계약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 FA-50 전투기 48대. 총 계약 규모가 10조 원을 넘는다고 했어요. 한국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 이전 조건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일정 기간 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한국이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한다는 거였죠. 이건 다른 무기 수출국들과는 확실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민석이를 다시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지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도 처음엔 미국 무기를 사면서 시작했다고요. M109 자주포를 면허 생산하면서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서 기술 이전의 중요성을 안다고 했어요. 단순히 무기만 사면 영원히 의존하게 되지만 기술을 배우면 자립할 수 있다고요. 한국은 그 과정을 거쳤기에 다른 나라들도 도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K9의 개발 역사도 흥미로웠습니다. 1989년 개념 연구 시작, 1999년 시제품 완성, 2000년부터 양산, 10년이 넘는 개발 과정에 1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다고 했어요. 국가 차원의 대프로젝트였던 거죠. 특히 인상적인 건 실사용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는 점이었습니다. K55 자주포를 운용하던 포병들이 개발에 참여했다고요. 현장의 목소리가 설계에 반영됐기에 실용적인 무기가 됐다는 평가였습니다. 6.25 전쟁의 영향도 컸다고 했습니다. 당시 포병 화력의 열세로 큰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고 정확한 포병 전력 구축이 수건이었다고 합니다. K9은 그 염원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자료를 찾다 보니 한국의 다른 무기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화력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였고요. 천궁은 러시아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기에 일관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승무원의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였어요. K2 전차는 폭발 반응 장갑과 능동 방어 체계를 갖췄고 KF-21은 최첨단 회피 시스템을 탑재했죠.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철학이 일관되게 적용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민족의 생존 의지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그 철학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린치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피스 아워 시간이었죠. 교수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커피를 권하시며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 무기는 그동안 평가절하됐을까요? 성능이 이렇게 뛰어난데도 말이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습니다. 편견과 무지 때문이라고요. 서구 중심적 사고가 아직도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한다고 하셨어요.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전이 그런 편견을 깨뜨렸다고 하셨습니다. 전쟁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주 목요일, 저는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미나 시간에 자유주제로 15분간 발표하는 거였죠. 저는 K9 자주포와 한국의 방위 철학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무기가 단순한 파괴 도구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K9은 이미 여러 실전에서 검증됐더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군과 맞섰고 터키군은 시리아에서 사용했죠.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도 운용했고요. 발표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죠. 첫 슬라이드는 K9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기에 담긴 철학입니다. 한국이 만든 K9 자주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K9의 기술적 우수성, 실전에서의 성과,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철학에 대해서요. 특히 병사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가 찾은 지혜라고 설명했죠.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의 사례도 들었습니다. K9 신문이 SH-1536문을 제압한 이야기, 인도군 포병 사상자가 90% 감소한 사실을 제시했죠. 숫자가 주는 임팩트는 컸습니다. 동료들이 집중해서 듣는 게 느껴졌어요. 발표의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는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지켜내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K9이 바로 그런 무기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바꾼 사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의 가치 아닐까요?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올렉은 자기 나라에도 그런 철학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독일에서 온 한스는 자국의 PGH-2000과 비교하며 K9의 가성비를 칭찬했죠. 시리아에서 온 아미르는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평가는 더욱 고무적이었습니다. 무기를 기술이 아닌 철학의 관점에서 본 것이 탁월했다고 하셨어요. 방위산업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한 나라의 가치관을 담은 것이라는 통찰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하셨죠.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기술 이전 정책에 관심을 보였죠. 자국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에 대해서요.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기술, 함께 성장하는 철학. 그것이 K9에 담겨 있었고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자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죠. 전쟁은 인간의 어두운 면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빛나는 면입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그 가능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무기가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믿기 어렵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